네, 이제 오늘 포럼의 본 세션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결론을 내기보다 문제 토론해야 할 주제를 던질 수 있도록 각 발제자분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발제를 모두 들은 후에 바로 토론에서 질의응답과 깊이 있는 토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첫 번째 발표는 진중현 세종대 교수님께서 민간 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세종대학교 스마트생명산업융합학과의 진중현입니다. 스마트생명산업융합학과 생소한 이름이지만 딱 여기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식량과 기후 어려운 문제들을 스마트하게 산업에 연계해서 융합적으로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복잡한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라는 걸 고민하기 위해서 저희 학과에는 저와 같은 종자를 연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스마트 농업으로 로봇까지 하고 있고요. AI도 하고 있고요. 천연물, 그 다음에 디지털,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서 의학학적인 소재를 개발하는 것까지 한 과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농업과 이 식량과 기후의 문제를 풀어낼까라는 것이 학과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민간 주도 쌀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치사를 혁신, 이미 답을 정해놨습니다. 답을 저희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방법은 뭐냐? 식량 종자 민영화에서 전후방 산업 생태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방향을 바꾸자는 얘기죠. 생각의 방향을 지금까지 생각했던 방식과 정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이를 누가 할 것인가? 결국은 자아비판적 자료 풀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농학을 전공한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가졌는데 기대하는 수입이 너무 낮습니다. 농학을 전공해서 제일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은 농대 교수가 되는 겁니다. 이건 산업이 아닙니다. 보통 인문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분야는 당연히 교수가 가장 좋은 직업 중에 하나죠. 하지만 산업이라는 이름을 걸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농업, 농촌, 농민을 하나로 묶었죠.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농업은 저소득이 됐고 빛나지 않는 산업이죠. 더 이상. 농촌은 공동화가 되고 있습니다. 농민은 고령화가 되고 있어요. 자, 이게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농촌, 농업, 농민을 하나로 묶어서 잘하고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식량의 80%를 수입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남 박사님도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땅에서 생산하느냐가 아니라 필요할 때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패러다임으로 바꾸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쌀 산업은 현재 어떨까요?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 패턴이 바뀝니다. 식량 자급률, 곡물 자급률을 보시면 해외에서 거의 다 의존하고 있죠. 곡물은 20% 이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소비가 진화를 했어요. 1인 가구가 급증했죠. 생산에 함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RPC는 계속 만성 적자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수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략적 타겟팅이 없어요. 그냥 쌀 남으니까 수출하자. 그래서 원조 줘가지고 줘가면서 그냥 수출합니다. 과연 그래서 수출이 될까요? 그러니까 퍼내기식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수출의 한계점을 말합니다. 따라서 핵심적인 문제는 시장의 변화된 요구가 역으로 생산부터 소비재까지 연결된 시스템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절되어 있는 피드백이 전혀 그 앞단계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주도 종자죠. 이게 원인은 저는 이걸 생각했습니다. 정부가 다 주도하기 때문에. 그럼 왜? 그렇게 되니까 뭐가 문제야? 자, 농가는 시장 수요보다 수매가에 의존한 관성적 재배를 합니다. 그러면 RPC는 자, 기능성도 필요하고 단백질함도 필요하고 뭔가 좀 부산물 써가지고 뭐 잘하고 싶고 국가 R&D 엄청나게 줬죠? 돈? 안 됩니다. 왜? 원료고기 안 나와요. 이런 거 안 만드니까 제대로. 그 다음에 소비자는 세분화된 맛과 용도를 찾지만 시장에서는 파편화된 지역 브랜드만 존재하지 실제로 그 효능을 기대할 수 있는 쌀이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왜 지금 문제냐? 국제정세가 바뀌고 있어요. 자재 공급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후가 변화가 심해졌죠. 국내외 취향 변화, 생산 여건 이런 것들이 변화가 너무 심각해졌기 때문에 이젠 예측 불가능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자, 일본은 그러면 가보면 왜 일본은 좋은 쌀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왜 일본 쌀은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정말 그건 사실일까요?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사실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본은 품종과 수확국 관리가 동반 발전이 되는 구조를 시스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품종의 가치를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시장에 이미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아꼬메와 같은 시스템을 보면 내가 어떤 맛을 추구하는지, 내가 어떤 향을 추구하는지를 소비자의 생각을 직관적으로 표현해서 그것이 어떤 쌀에 해당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역으로 이 블랙박스를 민간이 표준화해내면 그 주체가 한국 쌀 시장의 지배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RPC의 이후의 단계는 비교적 민간이 아주 역동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민간이 필요한 종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종자 표준화도 안 돼 있고 종자 프로파일이 잘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생각들을 전달하는 이 단계가 블랙박스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것을 해내는 이런 시스템이만 만들어진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 견인형으로 역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밀한 수요를 정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바로 생산자와 종자 개발자에게 전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종자의 경우는 그러면 자, 이거 급진적으로 이렇게 말해도 되니? 예, 맨날 혼납니다.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보고서입니다. 용역 보고서 2개를 합쳐놓은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국립종자원하고 식량원이 요구한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정부 유통을 유지하되 벼종자 생산 민간 위탁을 하고 전문 포장 검사관 인증을 도입해보자. 이렇게 몇 년을 지난 다음에는 공공 민간 유통을 병행하고 95% 보조금 격차 해소를 위해 농가에 종자 구매 바우처를 한번 줘서 선택권을 보장해주자. 마지막에는 결국 10년 정도 지나서 육종부터 유통까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15% 법정 의무 비축 등 최후의 안전망을 확보하게 하자. 그러니까 결국 기후에 안전한 쌀 또는 수량이 높은 쌀 이런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식량 안전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은 정부가 하고 뭐 단백질이 높아요, 단백질이 낮아요, 맛이 좋아요 이런 것들, 향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민간이 주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어떤 S사의 직품종의 6년 성과를 보시면 이렇게 재배 면적도 참여 농가 증가도 이 정부가 했던 일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결국 육종회사가 RPC에게 기술료를 부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술료를 부과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기술료를 부과하려면 소비자가 알아준 거죠. 소비자가 알아주는 메커니즘이 데이터화돼서 전달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한 회사가 해냈는데 이 회사가 지속성이 있을까요? 혼자는 못하죠. 정부가 왜 이것을 한 회사에게 넘깁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를 많이 만들어야죠. 그리고 이 회사들을 수직 계열화시켜야죠. 그렇게 기업 체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가공 및 생산 쪽은 어떨까요? 저는 RPC가 바이오 리파이너리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종자가 곧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소재도 제2의 종자 또는 종자가 제2의 소재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가공 원료 허브로서의 역할, B2B 계약 재배로서의 역할. 그래서 이때는 여러 가지 고단백인 아미노산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부산물의 부가치화가 이루어져서 종자 기반에서 식물 전체를 활용하고 밥살용에서 식품산업용 소재로 가는 것. 이것을 한번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R&D로서는 이제 한계가 있죠. 아까 앞에서 지적했듯이. 그 다음에 소비 분야에서는 취향을 데이터화하는 맛의 시각화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많이 하고 있죠. 초개인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고요. 관는 특성이 데이터화되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게 새로운 소재들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유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그럼 수출 전략을 한번 얘기해 보자. 재고 처분하는 생각하지 말고 전략적 타겟팅을 해보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첫 번째, 프리미엄 B2C. 맨날 한식 세계화 얘기했잖아요. 자, 한식을 철저한 품질과 패키징과 스토리텔링까지 완벽한 결합을 해보자. 자, 많이 하던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죠? 자, 두 번째 볼까요? 글로벌 식품 원료 만들자. 자, 수출국의 가공식품 기준에 이거 중요합니다. 항상 준비된 회사가 필요합니다. 기준에 맞춘. 친환경인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자, 거기에 고수량, 다수학, 특수 가공적성의 품종 대량 수출 및 현지 재배 플랜트를 동반 진출시켜야 된다. 기업이 같이 나가야 됩니다. 이 경우는. 자, 세 번째, 수입 수출 커플링. 이주량 벌써 많이 얘기하던데 식량 무역이죠. 자, 수출을 잘하려면 수입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지정학적 농업 경제 구조가 비슷한 지역 국가와 식량 스워핑을 해보자.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농자재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쌀 가져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쌀하고 밀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 볼까요? 우리나라 지금 실제는 식량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보다 식량을 만들어내는 시스템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농약의 원재가 대부분 다 수입이고요. 비료는 100% 수입이고요. 종자와 인프라도 거의 다 수입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질소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인사는요, 전 세계 딱 세 나라에 80몇 %가 딱 있습니다. 자, 그것도 아주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나라들이에요. 다 하나같이. 자, 이럴 때 우리나라 되겠습니까?
가격 폭등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쌀 산업 바이오 클러스터를 제안해 봅니다. 그래서 민간 종자기업이 푸드테크 스타트업과 함께 민간 주도권을 잡고요. RPC는 푸드테크 스타트업과 함께 데이터 선순환을 시킵니다. 그리고 공공 R&D는 공공의 역할을 재정립해서 독점적 생산자에서 물러나서 기초 유전자원 R&D나 인프라 지원, 펀딩 등 플랫폼 제공자로 꾸준히 해주면서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마음 놓고 식량을 계속적으로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언제나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수한 것일수록 민간이 하고 일반적인 것일수록 공공이 해주는 역할을 분담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논의를 위한 제안을 3개만 정립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프리미엄 시장 창출을 위해서 더 비싼 종자 가격을 수용할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습니까? 소비자 인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적자의 허덕이나 RPC를 민간 종자 R&D와 직접 결합시킬 파격적인 유통 구조 조정이 가능합니까? 이거는 민간 공공 조화를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이 모든 가치 사슬의 역동성을 단기간에 폭발시킬 식량 작물 규제 샌드박스의 첫 번째 대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제안해서 뜨거운 토론이 되어서 우리가 한번 한 발짝이라도 앞에 나가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발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주령 박사님께서 사용자 유전 중심의 농지 제도와 공동농업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주령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농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저는 R&D를 주로 하는 사람인데 농지 웬일이냐 이제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농업의 현상과 문제를 단 한 단어로 정의해보자. 단 한 가지 단어로 정리해보자. 그러면 저는 전환지체를 선택합니다. 전환지체. 그러니까 바뀌어야 될 것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바뀌지 않고 그걸 계속 미루어왔다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겁니다. 한국 농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혁신과 이 자리까지 온 게 있습니다. 그게 온 게 있고 그게 제조업 혁신으로 이어졌는데 그 다음부터 전환이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무늬만 바꾸거나 덜 바꾸거나 안 바꾸거나.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법제도 철학 모든 게 옛날 겁니다. 그래서 법도 농촌진흥법부터 농지법 등등 보면 다 60년, 70년 된 거고요. 개정을 살펴보면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국가연구개발, 지도보급, 그 다음에 농지관리 등 모든 거버넌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도, 경자유전, 소농직불, 균등상속, 그 다음에 통계, 농민정의까지 그렇습니다. 왜 안 바뀌었느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농정을 둘러싼 철학이 그렇습니다. 우리 농정의 철학은 2천만 명의 소농이 있고 그 사람들은 보호지원 대상이고 그들을 통해서 증산을 해야 한다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그 철학 속에 법제도, 거버넌스가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많은 노력들이 효과가 적습니다. 대형 스마트형 농업, 그다음에 규모화 조직화, 글로벌 경쟁력, 세대 상속 등등이 적습니다. 결국은 전환지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우리 농업의 가장 현실적인 그리고 시급한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때그때 필요한 전환을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했던 전환을 간략하게만 살펴보면 일단 네덜란드부터 보시면 우리는 네덜란드의 첨단화만 이야기하지만 그 나라는 그 이전에 첨단화 이전에 60년에 걸친 랜드 콘솔리데이션, 농지를 규모화하고 농민을 줄인다라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첨단화 그리고 농업의 시장, 농민에 대한 과금 수금을 탑재했습니다. 덴마크는 조직화를 열심히 했습니다. 한때 덴마크에는 1,400개가 넘는 낙농조합이 있었지만 지금은 3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조합이 아주 강력한 기업군입니다. 프랑스, 스위스는 상속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농지라는 것은 공공재이고 농업 생산의 근본이기 때문에 농지는 민법상 균등 상속에서 제외했습니다. 농지는 한 명이 가진다. 한 명이 가진다. 그래서 쪼개지는 것, 조각과 판편화를 막는다를 했습니다. 우리랑 비슷한 출발을 했던 일본도 많은 개혁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지에 관련해서도 개혁이 있었고요. 연구개발 측에도 개혁이 있었고요. 농협에서도 개혁이 있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농협이 4,000개가, 지역농업이 4,000개가 넘던 농협이었지만 560개로 바뀌었습니다. 일본 농업의 사이즈는 대략 우리 농업의 2.5배에서 3배입니다. 전환지체를 했던 결과는 숫자로도 명확히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농업 총생산은 67조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농업 부가가치는 30조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농업 예산, 실제로 정부가 발표하는 예산은 20조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쓰는 농업 보조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각 도가 1조 정도씩 씁니다. 그걸 합치면 30조입니다. 30조 부가가치를 쓰는 산업에서 30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에서 30조 예산을 씁니다.
뭔가 비정상인 상황이 맞습니다. 또 하나, 유럽의 각국들 그리고 농업 선진국 심지어 일본마저도 농업 정책에서의 전환의 가장 중심은 농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농업 정책은 농지 정책 위에 탑재됩니다. 농업에 필요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농지, 땅이죠. 물, 빛,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중에서 가장 전환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농지입니다. 한국은 그걸 소홀히 했고요. 전환이 안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 정책이 제대로 기동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업 전환의 근본은 농지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농지를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대략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미국 등 농지제도 약간씩 다릅니다. 약간씩 다른데요. 공통 원리는 소유는 유연하게 한다. 대신 경작에는 쓰이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농지를 일반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농지에는 일반 부동산으로 보지 않고요. 그 소유는 유연하게 경작은 안정적으로라는 걸 합니다. 이들의 철학을 요약하면 첫째는 공공이 전략적으로 개입한다. 그다음 두 번째는 농지의 공공성을 확신한다. 그리고 소유는 유연하게 경작은 안정적으로 그리고 장기적 통합적으로 200년이든 300년이든 간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 시효가 지났는데 경자유직 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경자유전을 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 가장 좋은 사례가 대만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 우리와 비슷한 농지농유, 농지농용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자유전과 같은 겁니다. 농지농유는. 경자유전, 여기서 농지농유를 버립니다. 농지농유를 버려서 농지의 소유는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소유에 대한 완화, 소유권 제한에 대한 폐지죠. 누구라도 할 수 있다. 농지는 농업에만 쓰면 된다. 라는 것으로 바꿉니다. 이게 작동했으면 좋았겠지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작동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소유권 제한을 철폐한 다음에 이게 진짜 농업에 쓰이느냐를 관리하고 강제하고 통제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생각만큼 쉽지 않고요. 농지가 일반 부동산화 돼버리니 농업적 수요, 비농업적 수요가 들어오고 농지 전용이 크게 늘어나고 농지 가격이 급등해서 대만 농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농지가 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완전히 다시 재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바뀐 농지는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략적인 그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자유전 원칙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50%가 비농민 소유고요. 조금 지나면 80%가 비농민 소유가 됩니다. 경자유전 원칙. 하지만 경자유전 폐지도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자유전이라는 것을 확장하고 재설계하는 것이 우리의 키포인트.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How to. 디테일에 대한 더 깊은 논의와 설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경자유전을 재해석해야 되는데 직접 경작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농업인 한 명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농업이나 농업법인, 심지어 주주형까지도 경작에 대한 의미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공동농업 제도화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게 봐야 된다. 우리의 농지는 소유권을 정리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소유권을 정리하기에는 이미 소유권이 너무 복잡해져 있어서 물리적으로 소유권을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상태에서 탑재할 수 있는 거는 공동농업이라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이번 정부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하고 농지가 농용되지 않는다면 강제 매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강제 매각한다는 이야기는 누군가 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살 사람이 경자가 있어야 되는데 경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 돈을 누가 사겠습니까? 그 농지를. 그러니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 상황에서 농지은행을 전면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지은행,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농지은행은 우량농지와 거래 가능 농지만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활동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거를 대단히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임차권 보호 강화입니다. 경자유전 원칙 내에서 음성적으로 임차를 하다 보니 보호해야 될 대상인 임차인이 가장 지위가 취약합니다. 역설입니다. 예, 이 역설을 극복하는 것이 임차인 강화. 그렇다면 우리가 음성적으로 했던 임대를 어떻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이런 문제가 남게 되고요. 또 하나는 농지와 에너지의 통합 설계입니다.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는 농촌 지역에서만 설치할 수 있거든요. 공간과 바이오매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개입되는 순간 농지와 농업의 경제성이 완전히 바뀝니다.
실례로 이미 독일에서는 농민들이 농산물을 팔아서 버는 돈보다 에너지를 팔아서 돈 돈이 이미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디자인하느냐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농업제도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문경에서 하고 있는 주주형 공동영농, 그러니까 지주가 땅을 출자하면서 주주가 되는 거고 배당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사람이 또는 하나의 경영체가 농지를 크게 경영할 수 있고 무엇보다 겨울 영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이 2배에서 3배 늘어나는 것이 입증이 되어 있고요. 김제에서 하고 있는 들녘 경영체입니다. 실제로 조직화와 규모화로 공동 영농을 하는 겁니다. 둘 다 성공 사례로 우리나라가 벤치마킹 해야 되는 물리적 소유 정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나와 있는데 이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법 내에서 문경의 주주형 공동영농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법적 위반 소지가 매우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라는 것이 숙제가 됩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4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는 경자유전 어디까지 재해석할 것이냐. 경자유전 폐지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격은 폐지하면 대만의 사례가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주주형 공동농업 법제화. 자, 주주형 공동농업이 크게 확대가 되려면 현행법을 고쳐야 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는 영농형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이번 정부에서 크게 확장받고 있고요. 마을형 태양광이라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농지 농용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 농지은행. 지금의 농지은행이 제도하는 게 이걸로 충분하냐라는 겁니다. 농지 운영이 더 큰 리스크를 테이크하고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길과 제도, 예산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 않겠느냐라는 것이 고민의 출발점입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그 세 번째 발표는 엔벨롭스의 윤성 대표님, 영농형 태양광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엔벨롭스의 윤성입니다. 저는 오늘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8년 전부터 이제 해외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하면서 쌓았던 경험, 그리고 겪었던 고충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영농형 태양광이 어떻게 하면 그나마 좀 괜찮겠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원래는 에너지 기업입니다. 엔벨롭스는 개도국에서 지속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보급하기 위해서 만든 소셜 벤처고요. 이거를 2018년에 저희가 창업을 해서 처음으로 만든 사업이 이제 남태평양 피지에 있는 3메가와트짜리 영농형 태양광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이제 저희 남박사님과 인연을 맺게 해준 사업이고, 이 사업을 이제 기획 조사를 이제 코이카 사업으로 디자인하시면서 인연이 돼서 이렇게까지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너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이렇게 농민을 고용을 하고 있는 농업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아두라라고 저희 이제 피지 현지 오발라우에서 농업을 영농형 태양광 하부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제가 여기 영농형 태양광 하부에서 14개 작물을 테스트를 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데이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지에 가시면은 저희는 특이하게도 영농형 태양광에서 이제 좀 저부가 가치 작물을 키우는 게 아니라 고부가 작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고부가 작물을 키웠을 때는 발전 소득뿐만 아니라 이 작물 소득도 거의 5대5로 밸런스를 유지를 하면서 작물도 중요해지는 영농형 태양광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피지3을 필두로 해서 저희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리고 자메이카, 그리고 한국에는 저희가 21개 사이트 벼농사를 대상으로 이렇게 실증 사이트와 상업시설을 모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는 영농형 태양광은 좀 관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이제 햇빛 소득 마을로서 뭐 앞으로 500개, 1000개, 2000개를 도입을 하겠다. 그리고 농가 소득을 올리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저희가 출발한 관점은 농업이 어떻게 영농형 태양광 하부에서 지속 가능하고 특히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서 기후 적응을 할 수 있냐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가운데 보이신 차트가 이제 엔비디아 주식 차트인데, 거기보다 더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게 카카오의 가격입니다. 2024년에요.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피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실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비단 이제 수요가 늘어서일 뿐만 아니라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이 작물 생산량에 영향이 있어서 이렇게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지에서는 저렇게 뭐 열대성 기후 이슈,
온도 이슈, 물 이슈, 그리고 에너지 이슈 때문에 이렇게 농업에 대한 생산량은 점점 취약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로 잘 아시겠지만 한때 뭐 금배추라고 불리던 시절도 있었고, 포도도 이제 생산량이나 뭐 그런 색깔들이 피해를 많이 입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배추 같은 경우는 추석쯤 되면은 이제 이게 농이 가야 되는데 고온이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무름병이 와서 피해가 크게 오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영농 태양광은 영농 태양광을 지어줌으로써 하부의 미세 환경을 조절함으로써 조금 더 생산성을 높이거나 기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농 태양광 깔았을 때 저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차트처럼 온도가 일부 낮아지게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하부의 습도도 조금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뭐 방풍 피해라든지 그리고 강우 피해도 막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 위주로 현재 영농 태양광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이런 시장이 크게 확대가 되면서 뭐 100억 달러까지도 이제 보고서는 영농 태양광 시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햇빛 소득마을이라는 이제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대부분의 햇빛 소득마을이 이제 농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영농 태양광이 많이 도입을 할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도입해야 되냐라는 고민을 좀 깊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농 태양광을 또 아무렇게나 도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기후 적응성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피해를 크게 입히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콩을 사례로 했을 때 사례인데, 이 이탈리아에서 콩 사례로 음영을 16%를 영농 태양광 통해서 줬을 때는 생산성이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30% 음영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는 70%나 생산성이 감소를 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한국은 차광률을 30% 미만으로 제한하는 그런 정책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논벼는 괜찮을 수 있어도 이렇게 뭐 밭작물 같은 경우는 큰 피해를 입는 작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벼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지금 정책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30%란 기준이 잡힌 거고요. 이거를 뭐 상추한테 적용한다든지 인삼한테 적용한다든지 했을 때는 이 정책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금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삼을 많이 재배를 하는데 어차피 차광막이기 때문에 이거를 영농 태양광으로 대체를 한다면 훨씬 더 농민들한테는 좋은 소득 모델이 될 수도 있고 기후도 관리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책으로는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인삼 같은 경우는 이제 6년근 이후에는 휴경기를 한 3년 정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농민들이 어디서 소득을 찾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태양광 소득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이 보다 더 좀 리파인이 저는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도 다행히도 이제 수년간 다양한 논의들이 일어난 이후에 5월 7일에 영농 태양광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특별법의 이제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이제 30년 내 운영이 가능함으로써 이제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서 영농 태양광이 상업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 자금이라든지 이 농민들이나 아니면 농업 협동조합이나 농업 기업이 영농 태양광을 질 수 있는 자본금과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금융 구조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절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시공 관점에서는 좀 바라보고 있고, 이 영농을 30년 동안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아직 방안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 이후에 30년 동안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될 질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 태양광 특별법을 간단하게 보시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영농 태양광을 통해서 농업 생산성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이미 지금 차광률 30%로는 벼농사의 경우 20% 생산성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다른 작물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다른 사례를 보면은 이제 노계현, 이제 전남의 노계현 같은 경우는 이 배를 대상으로 영농 태양광을 도입을 했을 때 오히려 바람 피해를 막아줌으로써 낙과율이 상당히 감소하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녹차밭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서리 피해 감소이고, 그리고 겨울보리든 다양한 작물들이 이미 실증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통과된 법을 보면은 종합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단순히 영농 태양광에 관련된 정책 정보라든지
그리고 뭐 기술 정보 이런 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모니터링과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영농태양 30년 동안 관리를 할 때 이제 영농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허가가 취소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에 데이터적인 증빙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농태양광은 기본적으로 에너지와 통신 인프라 시설입니다. 여기에 카메라를 달거나 센서를 달아가지고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농업의 핵심 시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다양한 모니터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영농태양의 정책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준비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제 영농태양광 특별법을 보면은 종합지원센터의 지정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종합지원센터는 이제 영농태양 수행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기 위한 여건이 돼야 되는데, 요 사진 같은 건 이제 저희가 만든 이제 영농태양광 모델 캠퍼스입니다. 이 모델 캠퍼스가 이 지자체와 협업이 돼서 교육적인 목적, 그리고 농업의 상업적인 목적, 그리고 다양한 AS 전문기지, 그리고 다양한 종합지원센터로 같이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계신 분들과 이제 협력해서 이런 좋은 모델을 같이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마지막 발표자죠. 남재작 박사님. 네, 남자입니다. 사실 제가 얘기하는 것도 이제 농업계에서는 약간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다른 의견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불편하다는 거는 기존의 생각과 좀 다른 얘기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고 좀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야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유튜브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네, 잘 아시죠? 농업 직천을 짓답니다. 고품격 농업 직천을 짓답니다. 네, 제 발표는 시간 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던질 질문은 이겁니다. 김홍상 원장님께서 했던 거라든가 아니면 이주량 박사님이나 진중 교수님이 했던 그것과 연장선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통계를 여러분 혹시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농가라는 통계를 쓰고 있거든요. 농가수라는 거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통계입니다.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농가는 계속 줄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농가가 줄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애매하죠. 그죠? 이게 답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가족농 체제에서는 전통적인 이게 소농 체제에서는 농가 수는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농업이 흥하려 그러면요. 그렇지만은 농업 기술이 작동하려 그러면은 작은 농가에서는 작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87%의 농가가 2헥타르 미만이거든요. 국가 공식 통계에서는. 그 87%의 농가에서는 어떤 식의 스마트 농업, 뉴 테크놀로지가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디지털 농업을 그렇게 하고 기후변화에 적응을 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이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면은 농업 경영체라고 있는데 농업 경영체는 184만 개거든요. 농가 수는 97만 개쯤 되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헷갈리죠. 그죠?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평균 경지 면적이 1.5헥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경영체 수로 따지면 0.8헥타입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게? 국가는 어떤 걸 가지고 기준으로 정책을 세우는 게 맞습니까? 참 어려워요. 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가 수는 공식 통계고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행정적으로 하는 거죠. 직불금 주기 위한 그런 통계입니다. 가족농 단위로 해가지고 쭉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이게 1950년대에 이 모델이 맞았는데 2024년에 들어오면은 농가가 농사 짓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죠. 농민들이 농사를 짓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농작업은 사실은 농작업을 구매를 하죠. 그죠. 그리고 농업 인력을 구매를 해서 농사를 짓는 게 그거죠. 그죠. 그러니까 외국 인력들이 아니면 계절 노동, 임시고용자들이 하는 겁니다. 가족 노동은 이미 그 70대 이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족 노동은 사실 농업 분야에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농업 노동력 통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개념이 없으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얼마를 들여와야 될지 하는 이런 개념이 잘 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가라는 거하고 경영체라는 거 일치하지 않습니다. 부재주시나 위탁영농 같은 것, 임차농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는 이게 전부 다 어긋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농가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위기라고 하는 뉴스를 농업 분야에 매번 봅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정말 위기인 건가? 아니면 농가 수가 늘어나면 위기가 아닌 겁니까, 농업이? 이게 굉장히 고민스럽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러면은 이미 외국은 에그리컬처 홀딩스라든가 이게 경영체를 그래 기업의 개념이죠. 기업의 개념으로 다 옮겨가 있습니다. 일본도 이제 최근에는 일본 통계도 보시면 농가수 통계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
경영체 통계가 기본이고 농가 수는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사용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농가 수가 붕괴됐다고 하고 농업이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은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R&D를 많이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새로 만들어진 기술들이나 아니면 농기계 같은 것들이 지금 현재 규모에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자율주행 농기계나 이런 것들이 현재 농업 기반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에서도 작동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너무 농도가 좁아요. 90년대 이후로 2010년대 이후로 농업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데 거의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다음 세대인데 좋은 농업을 물려주려고 그러면은 70년대, 80년대 해왔던 그 경지정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농업 수로 만들고 농업 기반 시설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 세대가 이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돈을 잘 벌고 있을 때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다음 세대가 적절하게 농업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외국에 있는 너무나 네덜란드를 많이 가시잖아요. 그럼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농업 시스템이 어떤지를 봐야 되는데 비닐하우스만 그러니까 유리원실만 보고 오죠. 근데 그 유리원실 우리나라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대로 작동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작동하는 시장과 구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관점은 뭐냐면 여전히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지표가 과거의 지표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만들어진 게 청년농 정책이죠. 우리나라 청년농이 40세 이하가 거의 없거든. 0.5%밖에 안 됩니다. 통계적으로는 4,600농가입니다. 100만 농가 중에서요. 청년농이 부족하니까 농가 수를 늘려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죠? 그래야 농업이니까요. 그러니까 농지는 못 구매하니까 스마트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개인이 창업하게 만듭니다. 김 원장님이 하셨던 거죠. 이게 세대 교체가 일어날 수가 어려운 굉장히 구조입니다. 이걸 가지고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가라는 통계 지표 때문에 저는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가족농 시스템을 할 때는 그 자식이 당연히 농사를 물려받았습니다. 승계농이라고 하죠. 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도시에 살던 친구가 갑자기 와서 농사를 짓는 걸 하잖아요. 그죠? 경영을 해야 되고 농업을 알아야 되고 이 모든 걸 다 동시에 해야 됩니다. 스마트팜은 더 어려워요. 기술적 난이도가 돈 없습니다. 이게 가능하기가 정말 잘 되기 어렵습니다. 그게요. 그러면 다른 곳은 그러면 경험을 쌓고 창업을 하잖아요. 다른 산업들은. 농업은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딴 나라 통계를 보면은 미국의 사과 산업 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미국의 사과 산업은 고용을 몇 명 했습니다라고 이게 나옵니다. 근데 고용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독일 가면요, 독일 가족 노동으로 했는 그 농업 농장에서 가족 노동 비율이 나오고 외부 노동 비율이 나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통계가 나와요. 우리나라는 가족 노동과 외부 노동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통계도 잘 없죠. 농경정책연구원에서 보고서 가끔씩 나온 게 있긴 한데 이거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자체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나라의 농업 정책을 디자인할 수 있느냐 그죠? 어렵죠, 그죠? 왜냐하면 노동력이 제일 중요한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방식으로 좀 해보자는 거죠. 네,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좋은 농업 경영체를 만들고 그러면 농업에 들어오고 싶은 청년들이 그럼 그 농업 경영체에서 직장으로서 시작을 하고 그 농업 경영체를 물려받거나 새로운 농업 경영체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방식으로 나가는 트랙은 없을까? 그걸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 통계 지표라는 것들도 그러면은 일본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승계농 그다음에 외부에 들어오는 참여농 몇 가지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통계들을 구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제안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외부 농업 서비스가 잘 작동하는 게 좋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럼 테크놀로지가 좀 좋아야 되고 농업 지역에 농가 수를 늘리는 게 아니고요. 열농가가 늘어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경영체는 하나 둘 정도가 있고 서비스라는 기업들이 여러 개 늘어나는 게 농촌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까? 그렇죠. 경제적으로 뭘 하는 데는 이게 같은 직종만 여러 있으면 수요가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청년들이 있는데 차라리 고용 보조금 같은 걸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다른 그 농장을 경영하게 하는 것보다는 한번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토론을 해보자 싶었습니다. 넓은 영농조합처럼 이렇게 될 경우 규모가 커질 경우에는 토지 이용 효율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농가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통계 지표를 삼고 이거 관점에서 농업 정책을 어떻게 디자인할 건가, 농가수가 늘어난다 줄어난다 이게 항상 우리의 고정관념이었죠. 농가수는 여전히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은 이미 공식적으로는 다른 나라에서 농가수라는 개념을 쓰는 게 없고요.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여기서 멈춰 있으면서 계속 농가수를 늘리는 정책을 계속 해야 될 건가? 이 농가수를 계속 늘리려 하다 보면은 보조금을 자꾸 늘리게 국가가 계속 개입하게 되고 국가가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농가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경영체 수는 늘어나는 거 있잖아요. 300평, 500평 땅 가진 경영체만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이게 과연 그러면 다음 세대의 농업이라는 게 지속 가능할 거고 기후위기에 적응이 가능할 거고 첨단 스마트 농업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게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본 거죠. 그래서 토론 시간에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많은 토론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이런 포럼들이 비슷한 포럼들이 계속 이어질 텐데 그때는 발표자들이 발표를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참석하신 분들이 여기 반박도 좀 하고요. 이렇게 좀 디스커션 하면서 좀 왜냐하면 제가 항상 느끼는 건 그렇더라고요. 말을 해야 이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넓어지고 말을 해야 책임감도 생기더라.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각자 한번 논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토론할 문제를 제기해 주신 여러 발표자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